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 했나요? 신산업 육성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또한 신산업 육성은 박정희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다. 단계적 신산업 육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조선 총독부가 했다. 1단계부터 6단계가 있다고 했죠.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경공업 육성. 이것은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실시했죠.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이용해서 경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육성을 했어요. 신산업 육성을 할 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다행히 그 일본 기업과 일본에 있는 기술이 남겨져 있었죠, 한국에. 그래요.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승만이 이제 전력 산업을 육성했죠. 비료 산업도 육성을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발견한 신산업 육성 단계죠. 제철소를 설립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제철소 설립을 했죠. 다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한 건 아니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지했지만 뭐 김대중, 김명삼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 또 지식인들이 반대했죠.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박정희는 어디까지 완성했을까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철소를 설립했고 뭐 조선업,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죠. 또한 가전산업도 육성했어요.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한 일이 많죠.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가전산업까지 했으니까. 철은 다양한 생산품의 소재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제초소 수립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철과 같이 다양한 생산품에 필요한 소재가 등장했죠. 고무, 플라스틱, 나일론 등과 같이 석유를 가공하여 만든 소재가 다양한 생산품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석유가 이제 철만큼 중요해진 거죠. 새로 나온 소재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 플라스틱, 고무, 나일론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에 열광했죠. 예를 들어 1935년 미국의 두폰사가 개발하여 1938년에 처음 나일론 스타킹이 출시되었을 때 여성들은 광분했고 첫날에만 400만 켤레가 팔려나갔다고 전해진다. 새로운 소재에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해야 되겠죠. 그래요. 석유를 가공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정유산업이라는 거예요. 우선 정유산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유산업의 육성이 필요했다.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석유는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에너지로도 이용이 되는데 화학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휘발유와 경유 같은 필요한 에너지를 석유로부터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유산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렇죠. 박정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초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울산에 한국 최초의 종이공장을 건설하며 에너지 자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래요. 또 관련 산업이 막 발전하겠죠. 육성을 하면 제철소를 설립하면 자동차 산업, 조선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박정희는 정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금융과 수입 규제 등 강력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1960년대 후반 호남 정유를 시작으로 경인에너지, 극동석유 등이 차례로 문을 열며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정유 공장이 있으니까 또 많은 석유를 확보하고 있었겠죠. 202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유 산업은 단순한 내수용을 넘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효자 산업으로 변모했으며 현재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원유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유 산업 육성했는데 석유도 나지 않지만 한국은 이제 정유한 석유를 파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판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에는 원유 정제 기술이 전무했기에 해외 거대 자본인 석유 메이저와의 합작이 필수적이었다. 초기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걸프와 합작하여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이후 미국 기업인 칼텍스, 유니언 오일 등으로부터 자본과 공장 관리 노하우를 도입했다. 처음엔 다 이제 외국 기술로 하는 거죠. 한국처럼 독자적인 기술이 없는 경우는. 석유 정제가 가능해지자 플라스틱과 나일론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플라스틱, 나일론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프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정희는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 적임 인사로 구자경을 지목하고 지원했다. 당시 구자경이 설립한 라키 화학공업사는 1950년 한국 최초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도입하여 빛과 치소를 생산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라키 화학은 금속 파이프를 대체할 가볍고 부식이 없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죠. 또한 라키화학은 기술과 상업화로 영향을 증명하였으니 라키화학은 석유 산업 육성할 적임 기업이었다. 그렇죠, 뭐 적임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또한 박정희는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과 여수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했다.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 육성했죠. 당시 한국은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생산하는 기술이 첨단 기술이어서 운영하고 생산하는 기술은 첨단 기술이겠죠. 타국에 전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나라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철수 설립할 때도 그랬죠. 하지만 식민 지식이 한국과 인연이 있던 일본 기업인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생산 기술을 전수하여 한국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아무도 제공 안 할 때 항상 기술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주로 일본 기업이었죠.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화학산업은 첨단산업에 속한다. 한국은 단순한 범용화학 제품 생산국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다. 현 시대는 그렇죠. 그래요. 4단계까지 4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제철소 설립, 중화학공업 육성에 성공함으로써 박정희는 시설 육성 4단계를 완성하였다. 사실이죠. 현 시대에서 경공업은 저임금 국가이면 큰 위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가난한 국가에서 4단계를 완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난한 국가에서도 경공업은 있죠. 하지만 뭐 제철소 설립, 뭐 자동차 산업 육성 이런 건 쉽지가 않죠. 또 뭐 정유 산업 육성, 석유화학 제품 육성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공업 정도 있는 농업 국가에서 4단계를 이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 인사는 완성한 국가는 거의 없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철소 설립이가 자동차 산업 육성이가 조선업 육성이가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당시 자금력이 약했던 한국은 경제적 파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사실이죠.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래요.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겠죠. 이런 일을 추진하는 정치 지도자는. 야당 적극 반대했잖아요.
야당이 협조한 것도 아니고. 즉 확실한 신념과 목표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박정희는 어떻게 그러한 신념과 목표, 나아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추진한 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큰 위험한 일을 모험을 한 거죠. 그게 모험이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모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대중과 김영삼이 볼 때는 모험이었겠지만 민주당 인사들 결국 식민지식이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 얻고 얻은 깨달음이 박정희로 하여금 신념과 목표를 지니게 했다. 식민지 시기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했다. 겪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어떻게 시사력이 육성되는지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 경험을 통해 방법을 정확히 알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생각자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그 김대중이나 김명삼과 같은 근대국가 수리 반발 세력 인사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요. 깨달음이 있었던 박정희가 볼 때는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을 알아도 신념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 식민지식에는 어떤 이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근대국가 수립을 목격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시사력을 목격했죠. 시사력 육성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가전산업, 조선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으니 군수산업 육성만 달성하면 5단계도 거의 완성된다. 박정희는 군수산업 육성 역시 추진했다. 5단계 완성은 뭔가요? 군수산업 육성이죠. 조선 총독부가 했던 거죠. 또 군수산업 육성도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의 결실로 군수산업을 육성했다. 사실이죠. 박정희는 1970년대 초반 번개 사업을 시작으로 소총과 박격포 등 기본 병기의 국산화를 명령했고 1973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대우그룹의 김우중 등을 군수물자 생산의 적임자로 지목하여 전폭적인 정책 자금과 설비를 지원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 M1 소총, 백곰 지대지 미사일, 150mm 견인표, 거북선군 고속정 등이 생산되었다. 그전에는 이제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는데 박정희가 중화공업을 육성함에 성공하면서 무기도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군수산업 육성이 가능해진 거죠. K200 장갑차와 잠수함 생산도 계획되었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생산되지는 못했다. 누가 완성하나요? 전두환이 완성하는 거죠. 계획에서 생산까지를 결정적인 기여를 볼 수 있다 했죠. 신산업 육성의. 계획은 얼마든지 포기하기 쉬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군수산업 육성에 성공하면 5단계까지 완성했지만 내실이 탄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이 시기만 하더라도 독자적인 기술로 산업을 육성하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생산할 때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죠. 외국의 기술들을 이용하죠. 주로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했죠. 또한 한국 생산품은 최고 수준이라기보다는 질은 떨어지지만 값이 싸서 쓸만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세계인으로부터 그런 평을 받았죠. 하지만 이 시기의 산업 육성으로 이후 고도의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고 생산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점점 이제 국산화하면서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죠. 산업이 발전할수록 배량의 전기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중심도 원전 산업을 육성해야 했다. 그렇죠. 원전 산업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같은 양의 전기라더라도 가장 싸죠. 저렴하게 공급해야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전기야 다 같은 전기이지만 원전에서 생산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간파해 계획을 세우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했지만 집권 정부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렇죠. 뭐 연구하는 단계다. 아, 그거 안 할래. 얼마든지 정부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업화가 되어 효과가 인정되면 국민과 기업 종사자들이 반발로 포기하기 쉽지 않지만 효과가 입증되기 전 포기하면 변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문명적 반산업적 인사나 집단이 집권하면 원전 산업은 폐기될 정치였다. 그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1970년대 뭐 김명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반산업적 인사가 집권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다 폐기됐다는 거예요. 제철소 설립도 그러하고 원전 산업도 그러하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당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인들이죠. 박정희를 지지자였지만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은 박정희의 신사의 육성을 정경유착, 재벌육성이라고 비난하며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인다고 그렇죠. 비판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김대중이 한 말이죠. 1971년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철소나 원전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만약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집권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 폐기됐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한국은 없다는 거예요. 농촌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서민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자립경제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집권한 것을 행운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이승만의 원전 산업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1971년 4월 18일 원전 발전소 고리 1호기를 착공했고 1978년 4월 29일 완공했으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 전무했으며 원전 기술은 국가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좌우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부족한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당연히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다져온 한미국 원자력 협력 관계와 미국 유학을 통해 양성된 국내 인재들의 기반 위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 설계와 핵심 개통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으며 1971년 고리 1호기라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승만 때부터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죠.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또 박정희가 개성해서 또 육성했고. 이승만이 1957년 원전산업 육성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박정희가 아니면 실현할 수 없는 계획이었으니 뭐 발언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민주당 인사 대표 인사잖아요. 김대중 역시 그런 거 하지 말자 했다는 거예요. 원전산업 육성에 있어서 박정희의 공은 이승만에게 필전한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육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집권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는 신산업 육성 6단계 첨단산업 육성도 시행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을 첨단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박정희가 육성한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원전산업 등도 첨단산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첨단산업은 아니다. 누구나 육성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박정희 정부는 반도체를 미래산업의 쌀이자 전자공업의 핵심으로 통찰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
그 계획하고 이제 그 시행하기 시작한 사람은 박정희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미국 모토로라 출신의 강기동 박사와 미국 IC 설계회사인 캔코의 김규환 사장을 지목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박정희는 부천에 공장이 들어설 때 당시 한국의 열악한 전력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전용 변조소를 설치해 24시간 무정전 공급을 보장했다. 또한 깨끗한 물이 필수인 공정을 위해 전용 공업용수 관로를 우선적으로 깔아주었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법까지 제정하면서 또한 정부는 1975년 전자공업진흥기획을 수립하여 반도체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거듭된 적자로 인하여 재정 위기에 시달렸다. 그룹 총수가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 육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적자만 나니까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박정희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적임자를 찾았지만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등 박정희와 함께 근대국가 수립에 힘쓴 이들도 나서지 않았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만이 대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최첨단 산업이었고 투자 시 한국의 역량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기업인들 역시 판단했던 것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근대국가 수립을 담당했던 기업 총수들, 그룹 총수들 역시 그때 삼성그룹 총수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가 나서서 재정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가 생산한 조잡한 반도체는 아무도 살해하지 않았고 한국 반도체는 파산할 처지에 놓였다. 1977년 삼성그룹 총수 이병철이 한국 반도체를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건희 공이 컸죠. 그때 문 닫았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건희가 나서서 투자해서 일단 연명했죠. 그리고 이제 이병철이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대로 된 반도체는 D램이죠. 언제 생산되나요? 전두환 때 생산되는 거죠. 전두환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제 D램을 생산하면서 살펴보았듯이 박정희의 지도력으로 한국은 신산업 육성 4단계, 5단계, 6단계의 기틀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 이전 신산업 육성 4단계, 5단계, 6단계 기틀을 집권 18년 만에 완성한 이상은 인류 사이에 없었다. 홀로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4단계, 5단계, 6단계를 완성한 인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이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과 목표, 깨달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이지 유신이 일본이 근대화가 빠르다지만 이보다 더 빠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렸죠. 일본도 한 4, 50년은 걸렸던 거죠. 근데 그래요. 일본도 한 3, 40년은 걸렸는데 박정희는 18년 만에 기틀을 달성했잖아요. 인류 사이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지금 한국이 산업화됐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한국인들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